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의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기사는 아니지만 파나마 운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파나마 운하를 취재를 간 적이 있거든요. 물론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그때도 파나마 운하가 굉장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가 중국의 식민지라고 말을 해서 파나마인들의 감정을 건드렸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은 사실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구석이 있습니다. 물론 타국의 주권을 건드려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거친 언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국제적으로 그리고 서방 그리고 우리가 포함된 한미 동맹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파나마 운하에 대한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금 한경의 기사입니다. 트럼프 파나마 운하 내놔 파나마 민족에 대한 모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과 애리조나 정치행사 연설을 통해서요. 파나마가 미국 군함과 상선에 부과하는 통항 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비싸고 매우 불공평하다고 비난했다. 미국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파나마 운하를 지었고 건설 과정에서 미국인 3만 8천 명이 희생됐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파나마 운하를 넘긴 데 조건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대한 증여에 따른 도덕적 법적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파나마 운하를 완전하고 조건 없이 돌려달라고 할 거라고 말한 겁니다. 이건 참 황당하죠. 미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남의 나라 운하를 돌려달라 말라 말을 할 수 있는지 황당한데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파나마는 남미의 콜롬비아와 같은 땅이었거든요. 사실 콜롬비아의 영토였는데 파나마를 미국이 강제로 독립시키다시피 해서 만든 나라입니다. 왜냐, 이 파나마 운하가 미국이 엄청나게 전략적으로 중요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1977년 두 차례 조약을 통해서 파나마에 돌려줬습니다. 이 조약은 비준에 필요한 상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간신히 통과했었는데요. 원래 파나마 운하는 미 해병대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미 해병대뿐 아니라 미 군인들이 파나마 운하를 지키면서 파나마가 독립국이지만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관리하던 미국 땅이었거든요.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거를 파나마에 돌려준 겁니다. 그것도 단돈 1달러예요. 그러면서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 조약은 파나마가 운하를 중립적으로 운영하고 차별 없는 가격을 책정할 것을 의무화했고요. 미국이 중립성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운하를 방어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두 번째 조약은요. 1999년 12월 31일부터 파나마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넘겼지만 이 중요한 군사적 경제적 자산에 대해 미국의 방어를 허용하는 것을 두 번째 조약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파나마가 중립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때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넘겨줄 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이 우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1996년 파나마는 대서양 쪽의 크리스토발과 태평양 쪽의 발보아라는 두 개의 운하 진입구에 대해서 관리를 홍콩에 본사를 둔 해운회사인 허치슨 완포와에게 아웃소싱하는 25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홍콩으로 넘어간 거죠. 당시만 해도 홍콩이 중국이 아니었지만 이후 홍콩은 1997년 중국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누구나 알다시피 홍콩은 사실상 중국 땅이나 마찬가지고요. 홍콩 기업은 중국의 컨트롤 아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요. 그 당시의 계약이 하루아침에 파나마 운하를 관리하는 두 양쪽 항구의 회사가 중국 회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우려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고 현재 일어나는 일을 봐도 알 수 있듯이요. 중국 공산당 정부, 중국 정부는 세계 곳곳에 있는 중국 회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체제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파나마 운하를 오랫동안 주시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가 미국의 고민이었는데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들은 이거를 입 밖에 꺼내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 체면도 있고 국제법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꺼내지 않은 건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어떤 부채의식도 없는 트럼프는 이것을 아주 날것 그대로 꺼내놓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협상의 지렛대를 삼겠다는 의도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제가 2010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파나마에 직접 가서 거의 일주일을 살면서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14년 전 기사지만 당시의 기사만 봐도 왜 미국이 이런 우려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중남미를 사로잡다 파나마 운하 항구 접수, 미의 자존심 점령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건데요. 그 당시 2010년 5월 파나마 시티의 운하지구를 찾았는데요. 그 운하지구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면 복수릉이란 한자가 선명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내려다보는 곳에 세워진 축구장 5개만한 중국인 전용 공동묘지인데요. 좌청룡 500호 풍수지례에 맞춰서 파나마 최고 명당을 찾아서 2003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요, 보면
이 복수릉 바로 아래에 어디가 있냐면요. 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도적인 거죠. 중국인들이 미국인 묘지를 내려다보고 파나마 운하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자기들의 공동 묘지를 쓴 겁니다. 과거에 이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파고 미국의 기술과 미국의 자본력 그리고 미국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파나마 운하를 팠을 때는 이 운하지구에 미국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운하지구를 내려다보는 곳에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공동묘지를 만든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파나마 항구의 최대 고객은 중국이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평양과 대서양 양쪽 항구 모두 중국 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나마 운하를 뚫기 위해서요. 중국 노동자들을 데려왔거든요. 그 중국 노동자들이 파나마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갔을 때도요. 파나마의 프랜차이즈부터 시작해서 큰 회사들 그리고 큰 병원들까지 대부분 중국계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파나마는 사실상 미국령이란 말이 있을 정도고요. 그리고 달러를 쓰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 곳곳에 중국인들이 이미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운하의 주도권까지 중국인들이 가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요. 중국어를 의무 교육하자는 법안이 파나마 국회에 제출돼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트루스미디어에 파나마는 사실상 중국의 식민지라는 기사를 리트윗했는데요. 그런 이면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파나마에서 중국과 미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그때 갔을 때 들은 얘기인데 지금도 아마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대부분의 상품이요. 첨단 상품은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첨단 상품이 중국에서 들어오면 미국은 뭘 중국으로 수출하느냐? 농산물을 수출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우리가 가장 최첨단 국가라는 미국이 이제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잃으니까 농산물 수출을 하는데 그걸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주로 중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사실 중국의 힘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상징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파나마에 가면요. 콜럼버스의 이름을 딴 콜론 자유무역지대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콜럼버스가 다녀간 곳이기라도 합니다. 이 콜론 자유무역지대예요. 제가 2010년에 갔을 때만 해도요. 여기 중국계 회사들로 정말 가득했습니다. 전 갔을 때 그냥 중국인 줄 알았어요. 대부분 중국 회사의 물류 창고들이 있고요. 그때 물어봤을 때 제가 여기 왜 미국 회사는 왜 없나요? 하니까 그때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요. 그 레오폴도 벤데리티 콜론 관리청장은 미국 상품 회사라 글쎄 뭐가 있죠? 라고 한 뒤요. 아메리칸 스탠다드라고 변기 만드는 회사 정도가 있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회사들은 변기 만드는 회사 빼놓고 이런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사실상 중국이 파나마의 경제를 장악했다는 상징적인 모습인 거죠. 그 당시에도요. 중국산 물건이 자유무역지대의 60%를 차지했거든요. 물론 아직 파나마 운하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당연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배들이 다 미국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물동량으로 치면 미국으로 향하는 것이 당시에도 한 70%였고요.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나마가 중국의 식민지가 됐다는 건 과장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기업 대부분이 거기를 물류 센터로 이용하고 있고 파나마 운하의 양쪽 항구마저 중국계 기업이 가지고 있다는 건 팩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파나마 중국 식민지 발언으로 인해서 파나마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나 시위가 엄청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가보면 파나마 안에 중국에 대한 반감도 아주 큽니다. 제가 당시에 쓴 기사를 한번 보면요. 파나마에서는 현지인들로 하여금 중국 공포증을 갖게 했다라는 기사인데요. 거기서 만난 중국인이 말하길요. 최근 콜론의 중국 상인회장이 공항에서 비자가 가짜라며 억류돼서 4일째 공항에 잡혀있다. 이곳에 공장까지 세우고 수만 달러를 투자한 기업가가 왜 가짜 비자를 만들고 오겠냐라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파나마는 중국의 경제, 중국의 자본을 받아들이지만 중국인들의 진출에 대해서 상당한 경계감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파나마 시내의 알짜 땅을 당시 2억 달러의 중국계가 샀다. 부동산도 중국인들이 대거 손대기 시작했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사실 파나마 땅도 중국인들이 많이 사들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항에서 약간 인종차별적인 것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파나마 공항에 내리자 세관원들은 동양인만 따로 뽑아서 줄을 만들었고요. 대한민국 여권을 입국 심사대에 냈지만 따로 데려가 중국인들과 함께 줄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여권을 보면서 한국은 정말 파나마 입국할 때 비자가 필요 없냐 여러 차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서 있다가 비자가 필요 없다는 것이 확인돼 나왔지만 저랑 같이 서 있던 다른 중국인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당시 코트라 관계자는요.
이곳 상류층을 만나보다 보면 중국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상당히 크다며 이런 것들이 공항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트럼프의 이 발언에 대해서 외교적으로나 아니면 즉각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파나마에 있겠지만 오히려 파나마의 지도층이나 그 상류층들은 트럼프의 발언을 어느 정도 반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침묵하면서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보고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중국화에 대한 두려움이 그 당시도 컸고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트럼프는 상당히 전략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우리가 트럼프의 발언을 발언만 봐서 안 되고 그 이면을 봐야 되는 이유긴 한데요. 물론 트럼프의 발언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남의 나라의 땅을 그렇게 뭐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짚어야 되지만 그 안에 이면에는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미국이 걱정하는 것과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파나마 운하의 통항은요,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미국 군함들도 움직입니다. 대서양에 있는 군함들이요, 태평양으로 올 때는 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파나마 운하에 만약에 중국인들이 유사시에 이 통항을 못하게 늦춘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요, 한국의 유사시에요, 그럼 우리에게도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나마 운하는 단순히 미국과 파나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파나마 논란에 이어서 또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미는 이슈가 있죠. 미국이 그린란드 땅을 사겠다는 겁니다. 또 뜬금없이 덴마크 땅인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하니까 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이거는 트럼프 1기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덴마크 국왕이 초청한 국빈 방문도 취소하고요. 아주 막 외교적으로 난리가 났었어요. 당시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편을 드는 칼럼을 실어줍니다. 사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비판적인 신문이거든요.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미국의 기성 언론들,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요, 트럼프 대통령을 사실상 당신은 약간 혐오할 정도로 싫어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칼럼을 실어준 거는 거기에 또 그만큼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를 사는 아이디어는 아주 터무니없지 않다라는 오피니언, 그러니까 칼럼입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이 그린란드를 사려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1946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도 그린란드를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도 덴마크 관리들은 모욕적이라고 했고 제안을 거절했거든요. 미국이 이렇게 그린란드를 사고자 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지하 자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덴마크의 국력으로는 그 지하 자원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그린란드를 덮고 있는 얼음층이 점점 녹아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육지가 드러났을 때 그 안에 묻혀있는 어마어마한 천연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트럼프의 뜻인데요. 그 안에는 전기자동차부터 스마트폰, 레이저에 이르기까지 들어가는 히토류 원소들이 개발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런 원소들을 대부분 중국에서 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그린란드를 눈독을 들이는 겁니다. 그리고요, 뭐 이런 지하자원이 탐난다고 남의 나라 땅을 바로 산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린란드는요, 사실 덴마크에 있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린란드 주민들이 한 5만 6천 명 정도 되는데요. 독립하려는 움직임도 꽤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그린란드를 푸에르토리코나 이런 것처럼 자신들의 보호령으로 두고자 하는 생각도 예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또 그린란드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게 얼음층이 녹으면 이 북극해가 열리는 거거든요. 이 북극해에서 그린란드가 있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다른 경쟁국들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린란드가 다른 경쟁국 손에 들어가게 되면요, 미국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골치 아파지거든요. 이 북극 항로 자체를 놓치게 되니까요. 그리고 미국은 이런 식으로 토지를 사들이면서 그 국토를 넓혀온 유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요, 1803년에 루이지애나주를 매입을 했고요. 1854년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뉴멕시코와 애리조나 일부를 매입했습니다. 1898년에는요,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을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 입장에서는 어쩌면 자기들 역사 안에서 이렇게 매입하겠다는 제안을 하는 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그린란드를 거론하는 건요, 사실 그린란드를 실제로 매입하는 걸 노리고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어떤 협상의 지렛대를 얻고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은 욕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예의가 없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앞으로 트럼프가 우리에게도 어떤 예의 없는 제안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요, 우린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